when I did it, and I was really being tough, and so was he, and we would go back and forth, and then we fell in love, and then we fell in love. 야, 밀당이구나 이게. 2017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이 트럼프를 철천지 원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트럼프라는 시대의 정치 이단화로 해서 이 트럼프와 같은 무지하고 부악한 늑다리가 남달리 저속하고 깡패적이며 이 미국과 같은 위험천만한 존재는 찾아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취임하던 첫 해에 저 아직도 기억나는데 보란 듯이 김정은이 큰 선물을 트럼프 취임 축하 선물로 보냅니다. 뭐였냐면 6차 핵실험. 6차 핵실험. 이게 생각해보세요. 트럼프가 취임하던 첫 해에 취임 선물로 6차 핵실험을 했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북중이구나, 북중. 하나 더 줘요. 이거 핵실험 받고 하나 서비스로 더 가요. 뭐야? 바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 와우. 시험 발사 ICBM. 그러니까 핵과 ICBM은 세트. 미국을 겨누는 세트거든요. 이거를 북한 김정은이 단행할 만큼 트럼프에 대해서 초기엔 굉장히 적대적이에요. 그 트럼프가 하는 그 막말이 그 어프렌티스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You're fired! 그거로 유명한. 네네. 거기 다 했던 말들이에요. 근데 저 TV 프로그램, 오락 프로그램에서 했던 그 표현들을 대통령이 된 이후에 공식 언어로 쓸까 써요, 이거를요. 그러니까 지금 그 6차 핵실험 이후에 또 주고받은 게 있는데 뭐냐? 말폭탄이거든요. Little Rocket Man, we're going to do it because we really have no choice. And we can't have madmen out there shooting rockets all over the place. He's fired. He's fired! 그때 이제 김정은 했던 말이 불망나니 깡패. 트럼프 대통령. 늑다리. 그런 다음에 미치광이 노인네. 등등등을 했어요. 아니 저는 북한에 있을 때 미국 대통령을 그렇게 욕하는 걸 처음 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귀를 의심했던 게 늑다리 트럼프는 막 이러는 거예요. 야, 이 조만간 트럼프 성격에 북한에다 뭘 하나 때려 박지 않을까 막 너무 거기서 깜짝깜짝 놀랐을 정도로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요거를 또 번역을 해서 영어로 또 트럼프가 알아들어야 되니까 네. 김정은이 썼던 단어 중에 dotard라는 표현을 또 썼거든요. D-O-T-A-R-D가 dotard가 뭐예요? 사전 찾아보시면 늙은 미치광이 정도 나오는데 이게 셰익스피어 작품에만 나오고 현재 영어에서는 안 쓰여요. 그 말이지. 트럼프가 들었어. 미국 언론에도 이게 나온 거예요. 그때 미국 젊은이들이 dotard가 뭐냐고 자기들이 검색해서 순위에 올라갔다고 해요, 이게. 어쨌든 간에 이 당시 이제 그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곧 전쟁이 임박해 보이니까 휴전선 근처에 있는 주한 미국인들 다 고향으로 돌아와라 라고 선언까지 했고 북한 그래? 그럼 우리는 바로 괌을 핵 공격하겠다.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었어요, 진짜 그때는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만나서 하는 그 정상회담 보고 우리가 브로맨스도 하는데 사실 그 전으로 돌아가면요. 2018년 그 신년사에서 김정은이가 이런 말을 해요. 내 책상 위에 핵 탄두, 핵 단추가 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 책상에는 훨씬 더 크고 강력하고 실제로 작동하는 핵 단추가 있다. 초딩들이야 뭐야 진짜. 이렇게 맞받아쳤을 정도로 서로가 아주 그냥 관계가 정말 엄청 안 좋았었죠. 네. 자, 미국 괴짜 스트롱맨 트럼프와 핵미사일 도발로 국제적인 괴짜로 낙인 찍힌 김정은, 이 두 사람이 만약에 다시 만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난날 둘의 만남이 있었잖아요. 그 만남을 보면 좀 미래가 보이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남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거 정말 전 세계 난리가 났어요. 눈을 안 마주치네요. 나도 한다. 나도 터치한다. 긴장했네. 예, 입맛을 다지잖네. I feel really great. We're going to have a great discussion, and I think tremendous success. They'll be tremendously successful. 여기까지 오는 길이 그게 쉬운 길은 아니에요. 발목을 잡는 그 과거가 있고 또 그릇된 분변과 관행들이 우리 때로는 우리 눈과 귀를 가리우기도 했는데 우린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when I did it, and I was really being tough, and so was he. And we would go back and forth. And then we fell in love. And then we fell in love. 야, 밀당이구나, 이게.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싱가포르에서 첫 번째 회담할 때 보면은 그때는 기싸움이 보였죠. 김정은 위원장도 긴장한 모습이 역력하고 이렇게 침을 바르고 입맛을 다시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 유명한 악수 끌어당기죠. 김정은 위원장이 끌어당겼는데 나머지 보면 부드러운 악수를 하고 이렇게 이제 팔꿈치를 툭툭 치고 등을 치는 거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잘 쓰는 그런 제스처예요. 그래서 피부 접촉을 하면 그만큼 그 교감이 증가되고 영향이 미친다 하기 때문에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나중엔 김정은 위원장도 따라서 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하는 게 보여요. 30분 동안에 좋은 얘기를 많이 했죠. 이거는 트럼프 제스처거든요. 봤어요. 3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운이 이제 트럼프에서 김정은 위원장으로 그때는 많이 흐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북한한테 불리해진 것은 북한이 승리한 것 같기는 했는데 결국에 가서는 막판에 이렇게 경제 제재를 풀어야지 성공인데 그 카드는 노련한 협상가인 트럼프가 끝까지 주지를 않았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 적대적인 관계를 돌리기에는 이 트럼프라는 카드를 버리기가 아까운 상태를 계속 유지했던 것이죠. 저 같은 경우도 그때 멜리아 호텔에 17층에서 22층까지 엘리베이터가 못 가게 돼 있었는데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직원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호위 총국, 이제 호위 사령부 관계자들이 와서 이제 준비를 하고 뭐 거기 홀이 어떻게 잘 돼 있는지, 뭐 도청은 없는지 이런 걸 다 검사하는 모습을 핸드폰으로 우연히 촬영한 거죠. 와, 그거 있어요? 촬영을 다 하고 빠져나가려는데 운이 나쁘게 걸린 겁니다. 거기서 갑자기 걸린 겁니다. 거기서 갑자기 만난 분이 김철규라고 호위사령부 부사령관. 꽤 높은 직책입니다. 그래서 부사령관이 저를 딱 보더니 너 여기 왜 있네? 이렇게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거야? 너 일로 와봐. 이렇게 해서 그 호위 사령부 관계자들이 저를 끌고 갔죠. 아시겠지만 키가 190이 넘기 때문에 엄청 위압감이 느껴집니다. 제가 그때 3년차 기자였어서 좀 어은 거죠, 그때. 그래서 그때부터 바보 행세를 좀 하기 시작해요. 약간, 바보 행세요? 네, 바보 행세를 좀 하기 시작해요. 약간, 바보 행세요? 네, 기자인 걸 걸리면 안 되니까 학생이고 나는 여기 내가 왜 왔는지 나도 잘 모르겠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오다 내가 보니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온 거지 내가 일부러 온 게 아니다. 자꾸 변명을 하면서 근데 그때 핸드폰을 달라고 뭘 찍었냐 뺏으려고 하길래 아니다, 나 별로가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핸드폰에 있는 거를 전송을 하고 지웠어요. 네, 전송을 하고 지웠어요. 핸드폰 카카오톡 이런 걸 잘 모르다 보니까, 네, SNS를 잘 모르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호위사령부 관계자 한 명을 붙여서 저를 계단에 세워줬어요. 그렇게 한 3시간 정도를 세워줬는데 3시간? 못 나가게? 총 다 합친 감금 시간을 합치면 4시간 정도 되니까 그중에 3시간에 계단에 서 있었는데 핸드폰을 뺏겼지. 뭔가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옆에 있는 관계자한테 제가 무슨 말이든 다 했거든요. 나이는 어떻게 되시냐, 키는 되게 크시네요, 뭐 신발은 뭐예요. 친해져 보려고 온갖 수를 했는데 대답은 한마디도 안 하고. 와, 무섭겠네요. 근데 막판에 좀 재밌는 일화가 마지막에 제가 계속 말을 거니까 마지막에는 응대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딱 하나 질문했던 게 기억이 나는 게 저보다 나이가 어떻게 되냐요. 그래서 그때 당시 30살이었거든요. 그래서 30살이다 하니까 결혼 안 했냐고 하니까 한국은 30살이면 남자는 잘 결혼 안 한다라고 하니까
한국은 30살이면 남자는 잘 결혼 안 한다라고 하니까 되게 한심하게 쳐다보더라고요. 북한에서는 훨씬 빨리 결혼하니까 30살 먹을 때까지 결혼 못하면 되게 문제가 이상한 친구 그런 게 된 거죠. 구실 못하는 친구처럼 이렇게 그때부터 잘해줬구나. 네, 나중에 2층에 내려와서 결국에는 베트남 공항까지 와서 이렇게 제가 잘 학생인 걸 끝까지 얘기를 해가지고 풀려났어요. 김 위원장의 흔적 하나 남기지 않기 위한 철통 보안 현장을 백승우 기자가 단독으로 포착했습니다. 화물용 승강기로 22층을 올라가 보니 북한 경호팀이 막아섭니다. 제가 지금 안에 못 가나요, 지금? 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김 위원장이 사용한 물품들이 화물용 승강기를 통해 반출됩니다. 김 위원장 것으로 보이는 매트리스는 하얀 천에 쌓여 있습니다. 북한 경호팀이 김 위원장의 생체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김 위원장 출발 이후 숙소에 남아 6시간 동안 뒷정리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기대했던 회담이 결국 노딜로 끝나면서 이제 결말이 좀 많이 아쉬웠는데 좀 분위기가 달랐다. 또 이런 결말을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다. 뭐 이런 것들 취재하시면서 느꼈던 부분 없나요? 아무래도 1차 회담 때는 이제 처음 이뤄지는 회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김정은과 트럼프 간의 첫 만남, 상견례 느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큰 느낌의 빅딜은 없었지만 약간 스몰딜 느낌으로 잘 마무리가 됐었는데 이제 하노이 회담 같은 경우에는 사실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스몰딜 이상은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양측이. 아무래도 1차 회담보다 CVID라고 이제 완전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인 폐기의 줄임말인데요. 이렇게 되지 않은 소위 빅딜이 되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을 거다가 아무래도 트럼프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트럼프의 당시 국내 정치 상황이 좀 좋지 않았어요. 이게 개인 변호사가 이제 여자 문제를 돈으로 해결했다라는 걸 폭로를 하면서 청문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를 타개할 만한 포인트 중에 빅딜이 안 되면 노딜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하고 애매모호하게 스몰딜로 하면 여기도 욕먹고 저기도 욕을 먹을 가능성이 높으니 뭐 아니면 도식으로 이제 가야겠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게 굉장히 이슈였어요. 미국의 청문회 문제가. 맞아요. 그래서 김정은과의 관계는 계속 유지는 해야 되니까 직접적으로 손을 더럽히기보다는 볼튼 보좌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노딜이 성사되게끔 판을 만든 게 아닌가. 정말 위험한 순간이 뭐냐면 그 콘크리트 남과 북을 가르는 거 여기까지 갔어요. Can I cross the line here? 내가 이 연서 넘어도 되냐? 그랬더니 이제 김정은은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넘어오시면 우리 공화국에 들어오는 첫 번째 미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트럼프가 원칙적으로는 넘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도널드 트럼프라는 개인이 아니에요. 미 합중국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연석을 넘는 순간 납치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일반 개인 트럼프가 아니라 미 합중국 대통령이 적성 국가에 넘어가서 납치가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트럼프의 또 쇼맨십도 센서가 발휘가 된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카메라들이 다 날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걸 넘어간다? 나는 이 쇼맨십의 활용 점정 찍는다. 트럼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 북핵, 비핵화인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건 성공을 했어요. 그렇죠. 그 트럼프 대통령 그 턱 넘어갈 때 밟았잖아요. 저는 그거에 되게 집중해서 봤어요. 왜? 그 턱을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꼭대기를 한번 딱 밟더라고요. 그 선을 이게 뭔가 밟는 듯한 느낌이 전 진하게 보여졌어요. 이 분계선을 딱 밟으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옛날 할머니들한테 교육받은 사람들은 문지방 밟는 기분. 그런 기분. 그러니까 이걸 굳이 딱 밟아서 극대화시키려는 게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디테일도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판문점 회담이 마침 민주당 대선 후보 첫 토론회 시간이었는데 미국의 시청자들이 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회는 보지도 않고 트럼프랑 김정은 만나는 것만 시선 고정하고 있었어요. 그랬었어요? 이야, 그래서 이걸 천천히 걸었구나. 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은 아무도 안 본 거예요. 야, 이게 뭐 서로 죽이니 사니 막 하다가 3번이나 만나요. 그것도 하노이에서 그렇게 치욕스러운 상황을 겪었는데도 김정은도 만난단 말이에요. 야, 이거 무슨 연인 사이야?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맨날 전 사랑에 김정은이랑 빠졌어요 이런 게 사실 누군가와 서로를
바라는 게 있고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너무 보여지고 심지어 친하다고 하는데 나이 차이가 사실 많이 나죠. 아버지랑 아들급인데 그렇죠. 그거 만나서 악수하고 얘기를 한다는 게 사실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둘이 친한 관계로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유성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별 공통점과 접점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 또 이만갑 제작진이 이 두 사람의 절묘한 평행 이론을 준비했습니다. 판넬을 준비했는데요. 김정은과 트럼프의 평행 이론. 평행 이론. 종미 씨. 예. 셋 중에 뭐가 있을까? 하나라도 공통점. 일단은 공통점이 보이고 둘 다 거구다. 그렇죠. 헤어스타일이 좀 독특하다. 독특하다. 그렇지, 그렇지. 있지 않을까요? 부모님 뭐좀 있네. 자, 첫 번째 평행 이론. 의외로 평행 이론. 의외로 금수저다. 김정은은 뭐 아버지 할아버지가 뭐 북한에서 최고잖아요. 백두혈통. 트럼프도 부동산 재벌이었으니까 재밌다. 사실은 굉장한 금수저라고 볼 수가 있죠. 맞네요. 트럼프는 본인이 자수성가했다고 자랑을 막 하는데 사실 아니에요. 할아버지 때부터 부자였고 그렇죠. 부동산으로 재벌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사실 뉴욕에서 굉장히 그 존경받는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부동산 개발해서 자기 재산을 부풀린 게 아니라 뉴욕의 빈민계층이 좀 살 수 있는 서민 아파트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당신은 아버지만 못하다. 아버지는 자기 돈만 번 게 아니라 뉴욕시를 위해서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당신은 반대로 버려진 땅을 개발해서 사람들 쫓아내고 그 호화 빌딩을 지어서 돈 번다. 도덕성이 없다 이런 비판을 받죠. 그런 걸 놓고 보면은 그것도 김정은이랑 닮았네요. 아버지보다 더 못하니까. 근데 그 공통점이 지금 이거 하나 가지고는 사실은 평행 이론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다른 게 뭐 또 다른 게 있나요? 두 번째 평행 이론은 바로 기질입니다. 승부사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승부사 기질. 트럼프 대통령의 자서전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크게 생각하기를 좋아한다. 사람들은 대개 무언가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 일을 성사시킨다는 것에 두려움을 갖기 때문에 규모를 작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릇이 작다는 거죠. 아니면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기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뭐든 크게 그릇을 크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북한 김정은 같은 경우도 모험을 하기 좋아한다는 분석이 있고 더 우유부단하다는 분석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김정은의 이 퍼스널리티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두 사람 사이의 어떤 기질이 평행 이론이 될 수도 있고 정반대의 기질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대부분의 부자들은 자기 재산을 축소해서 보고한대요, 포브스에. 왜냐하면 세금 문제가 있으니까. 트럼프만 매년 항의 정화를 한대요. 내 재산이 아까도 나왔지만 70억 달러인데 왜 30억 달러로 했냐. 내 재산 더 많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욕을 받고는 참지 못하는 그런 승부사적인 기질이 있죠. 자, 다음 이야기 한번 볼까요? 예, 자, 김정은과 트럼프의 평행 이론 세 번째는요. 바로 가족 경영이라는 겁니다. 와, 박수 나온다. 김정은도 김여정에게 여동생에게 노동당 부부장이라는 공식 직위를 줬잖아요. 물론 실제로 김여정이 하는 일은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죠. 트럼프도 마찬가지예요. 맏딸인 이방카를 백악관의 선임 고문 직위를 부여해서 선임 고문이 할 수 있는 일보다 여러 가지 일들을 막 대신하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한때 김여정을 북한판 이방카라고 부르기도 했었거든요. 와, 아니 김주애가 아닌가요? 이 김주애랑 이방카랑 무슨 공통점 같은 게 있나요? 그렇죠. 이 김여정도 김여정이지만 이제는 김여정은 한물 갖고 뭔가 약간 김주애가 좀 뜨고 있잖아요. 이건 비교하기가 애매하지만 사실이라. 두 딸의 역할이 약간 묘하게 닮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우선 이방카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아빠의 선거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갖고 있는 온갖 비호감을 딸 이방카가 다 상쇄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 해석시켜. 그래서 트럼프의 지지와 당선에 굉장히 감초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주애 같은 경우도 아버지의 어떤 그 무력 도발 같은 현장에 항상 동행을 하잖아요. 뭐 화성 17형 발사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현장, 열병식 중요한 행사에 등장을 해서 독재자 김정은의 단점을 김주애가 조금은 상쇄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방카가 좀 뭔가 역할이 닮아있다. 독점이 있네. 그렇죠. 사실 하노이 갔을 때는 이제 이방카가 하노이에 못 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끝까지 이방카와 김여정이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가 화제가 맞아요. 됐었었는데 사실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방카랑 김주혜가 만나는 게 이제 기사화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만나서 뭐라 하지? 사진 기자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민망하죠, 이게. 그림이 너무 안 그려집니다. 자, 그래서 과연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을 했다.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둘은 만나. 우리는 애정하는 사이니까 어디서 만날 것이냐. 이거 궁금합니다. 우리 종민 씨 얘기 하나 한번 해주시죠. 와, 다시 처음으로 시작하잖아요. 싱가포르로? 싱가포르 다시 시작. 너무 창의성 없는데? 생각 안 한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일단 좀 좁혀볼 수 있는 건 있을 거예요. 이제 싱가포르하고 하노이에서 만났을 때 사실 여러 평론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 두 나라냐?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약간 독재에 가깝고 근데 나라는 잘 산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꿈꾸고 있는 모델이 바로 이 두 나라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사실은 그 두 나라 경제 선호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사실 김종민 씨가 이야기한 대로 싱가포르에 다시 갈 수도 있죠. 한번 됐던 장소에 다시 갈까 싶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올해 여름쯤에 끝나고 모스크바에서 서로 좋아하잖아요. 푸틴도 좋아하고 트럼프도 좋아하고 김정은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모스크바는 북한에서 떠나서 가는 기차가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다니거든요. 가기가 쉬워. 계속 다니고 그러니까 모스크바 아니면 또 자기가 스위스에서 공부했으니까 스위스에 대한 아련한 추억이 많을 거예요. 중립국의 이미지도 그리고 중립국 이미지가 있고. 저는 이제 그 전직 영화인으로서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면 좋아요. 트럼프는 또 극적인 또 장면을 쇼를 연출을 할 거예요. 평양으로 합니까? 트럼프는 자기 입으로 얘기했거든요. 궁극적인 목표는 노벨 평화상 타는 거라고. 그래서 생각해봐요. 평양 순환공항이에요. 여기에 에어포스 원이 평양 순환공항에 내리는 순간 전 세계인들이 또 많이 울 거지 않습니까? 극적인 연출. 저는 평양이라고 봐요. 저도 평양 같아요.